네, 안녕하십니까. 수원 비정규직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그 비정규직 관리 방안과 관련된 파트를 담당하게 된 경기도 모빌의 최영광 노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진행할 비정규직 관리 방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해 오셨던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의 체결, 그다음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 정규직 중심의 이제 이 인사관리, 노동법과 관련된 사안이었다면은 이제는 채용부터 퇴사까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을 사례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냥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 오프라인 강의에 되게 친숙한 9세대인데 온라인 강의가 정말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할 부분들은 먼저 비정규직의 범위,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 시에 어떻게 그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된 부분, 근로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임금관리와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강의에 앞서서 보통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오히려 민간 사기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관련된 사안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이 노동법의 기본적인 사안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6가지 큰 규범들이 있는데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조법과 관련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요. 노동조합하고 체결하는 단체협약이 있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이렇게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와 관련된 6가지 규범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선행했던 강의에서 다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감독기관에 이제 지침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감독기관의 지침은 이 6가지 규범 중에 어떤 것에 준하느냐를 살펴보면은 취업규칙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들이 있냐면은 감독기관의 지침이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만들어져서 이 감독기관의 지침이 법과 상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상충이 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양자가 어떤 우위순위가 적용되느냐 보시면은 감독기관의 지침은 취업규칙에 준하기 때문에 법령보다 한참 하위 규범인 취업규칙에 따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6가지 규범과 관련된 총 6가지 규범 중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즉,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이, 취업규칙보다는 단체협약, 그리고 단체협약보다는 시행령, 법률, 헌법이 유효에 있다. 신법 우선의 원칙, 새로 만든 법이 더 우선한다.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민법보다는 근로기준법이, 근로기준법보다는 기간제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특수한 원칙이 있습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보통 우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체결을 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는 가장 최소규모, 미니멈으로 두고 근로계약에서 그것보다 더 높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취업규칙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업규칙에서 법령보다 더 상이하게 적용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경조규정이 있겠죠. 경조규정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서 전혀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부친 상인 경우에 얼마의 휴일을 부여하겠다와 관련된 부분들은 취업규칙에서 정해져 있다라면은 하위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바로 유리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독기관의 지침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 법령과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소방공무원분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주세요라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이 계속 이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시간만 시간의 수당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간의 근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산불나고 그러면 60시간, 뭐 70시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산에서는 30시간치밖에 못 주는데 지금까지는 60시간치를 일을 해도 예산 지침 때문에 30시간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고법에서도 이거 잘못됐다. 초과근무수당 근무한 만큼 지급해라 라는 소송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6가지 규범과 4가지의 이 법에서 해석 원칙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법령과 지침에서 양자가 상충이 됩니다. 법령은 이제 상위법이고 지침은 우리 감독기관의 관리 지침은 하위규범이겠죠. 양자가 상충이 되는데 법령이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때는 당연히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법령과 지침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양자가 상충이 되는데 오히려 하위 규범인 지침, 뭐 대표적으로 운영규정 등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유리한 조건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케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임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1년 연봉을 정하고 이를 성수기하고 비수기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즉 일이 많은 성수기에는 기본근로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한 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돼야 되고 비수기에는 기본근로에도 못 미치는 근로시간 때문에 뭐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관에서는요, 근로자하고 구도 합의를 통해서 원래 이렇게 들쭉날쭉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임금 산정하기도 어렵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고정적인 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급여가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계속 변동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수기와 비수기를 근로자와의 구조합의를 통해서 평균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적법한가와 관련돼서 먼저 성수기에 150만원 지급한 거 이거는 무효입니다. 왜? 원래는 2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에서 근로자와의 구조합의만을 통해서 150만원이 지급이 된 거죠. 즉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수기 때 15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유효하냐? 이거는 유효합니다. 자, 성수기 때 150만원 지급한 것은 무효이고 5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고요. 왜냐면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불원칙과 그 다음에 전액불원칙이 있습니다. 한 임금 산정 기간, 뭐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동안에 대해서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당월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전액으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200만원을 줘야 되는데 150만원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50만원에 대한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수기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급한 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게 성수기 때 50만원을 추가 지급한 거를 비수기 때 줬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원래 성수기 때는 성수기 때 지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이 돼야 되고 비수기 때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줄어든 금액만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즉 변동형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 거죠. 따라서 지금 살펴보면은 성수기 때는 무효이고 비수기 때는 유효하다. 150만원 오히려 더 충분히 더 과잉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양자가 상계 처리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파트와 관련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쭤보신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비정규직법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창에 제가 검색을 했더니 비정규직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제 소위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법이 나오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는요 비정규직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법은 없고요. 그리고 이 비정규직의 개념은 기간제 근로자, 소위 말해서 입사와 퇴사가 딱 정해져 있는, 정년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입사와 퇴사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그 다음에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를 통칭하는 게 비정규직이고 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령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검색이 요 화면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도 아우를 수 있겠죠. 즉 비정규직의 범위는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 여러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그 다음에 용역 근로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기간과 관련돼서 정규직, 법적으로도 정규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정규직 이꼴 무기계약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정년시까지 근무하는 게 보통 정규직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하러 오는 일용직이나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일하러 오는, 하루 딱 일을 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즉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는 일일 단위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비정규직 범위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 근로시간은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 통상근로자, 보통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상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바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루 6시간, 5시간씩 일을 한다. 아니면은 한 주에 40시간이 아니라, 한 주에 주 3일 근무를 한다. 이런 패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단시간 근로자, 한 주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아주 현격히 적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타주 평균에서 한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니까 보통 우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왜냐?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두 개 합치면 한 주에 16시간이 나오니까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겠죠. 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대표적으로 많은 이 업종이 오히려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은 우리 시간 강사분들이 계시는데 그 시간 강사분들이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초단시간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여기서 살짝 맛배기로 살펴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법적인 부분들이 적용이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 1년 이상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에 적용받지 않고요. 물론 한 주 15시간 근로하는 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년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근로 형태와 관련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형태와 관련돼서는 파견직 근로자, 파견 업체 소속인데 다른 회사, 사용업체에서 일을 하는 근로 제공을 하는 경우들 있죠.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환경미 하시는 여사님들이나 경비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보통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 파견업체 소속으로 사용업체에서 근로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울러 용역근로자, 하도급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사에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하고 용역을 완료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보통 우리 구내식당은 근로자의 투입이나 아니면은 우리 식자재의 구입까지 모든 부분들을 총괄해 가지고서 그 하청업체, 구내식당 업체가 관리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 근로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 계약기간과 근로시간, 그 다음에 근로 형태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비정규직의 범위다라고 하면은 맨 위에 있는 정규직,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제외하고서 밑에 나와 있는 사안들이 보통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들을 볼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선행 강의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근로자와 관련된 개념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비정규직의 범위가요, 어떤 부분하고 문제가 되냐면은 근로자냐 아니냐와 관련된 부분으로도 같이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6가지 사례들을 준비를 했는데, 다음 사례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두 출근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속적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사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대보험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근로자냐 아니냐? 근로자이겠죠. 사대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죠. 보통 월급 200 정도면은 사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를 하는 게 한 17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회사가 역시 또 50% 부담을 하죠. 회사 역시도 한 17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즉 이렇게 사대보험이 등록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한다, 세법상의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근로자로 추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대보험과 관련돼서 회사가 사대보험 등록을 하지 않아요. 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아놓고서 사대보험 등록을 하고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직원을 뽑아놓으면은 한두 달 있다가 나가고, 한두 달 있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회사가 사대보험 등록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에 3.3%를 떼는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며 한 석 달 정도를 수습기간이랍시고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습기간이 끝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사대보험 등록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수습기간 3개월, 회사가 사대보험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때 근로자냐 아니냐와 관련된 부분들 살펴보면은 근로자냐 아니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대보험 가입 여부, 그 다음에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와 관련돼서 이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가 근로자성에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된 게 두 번째 사례의 쟁점이겠죠. 답은 제가 이따가 6번까지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번에 보면은 회사가 사대보험을 등록하자고 했는데 직원이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병원 진료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회사에다가 얘기합니다. 저 사대보험료 등록 안 하랍니다. 라고 등록을 거부하고 있고요. 본인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2번하고 3번하고 둘 다 똑같이 사대보험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는 똑같지만 2번은 회사가 이 직원을 사대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고, 세 번째는 회사는 등록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가입을 거부했을 때 근로자성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신용불량자에 이어서 통장 압류를 피하고자 사대보험 등록은 물론 아예 3.4% 사업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있겠죠. 회사가 월급 200만 원의 근로자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어떤 직원이 구직자가 와가지고 제가 200만 원어치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신불자니까 150만 원만 주세요. 현금으로. 그러면 제가 열심히 200만 원어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대보험 등록뿐만 아니라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2번과 3번보다 더 심한 경우겠죠. 2번, 3번은 사업소득세도 냈는데 4번은 아무것도 안 냅니다. 자, 이때 이 신용불량자 근로자냐 아니냐와 관련된 부분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5번과 관련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업소득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을 합니다. 어떻게? 아까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잡았던 것처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고 전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 프리랜서가 프리랜서 계약서도 써서 도장도 찍고 거기에 사업소득세로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프리랜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와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관할세무서에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사업소득세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까지 부가세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서 이제 부가세 처리를 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고 전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을 합니다. 자, 이때 이 개인 사업자, 만약에 1인 사업자라고 보면은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처리라는 1인 사업자 근로자 아니냐와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 되시겠습니다. 자, 답과 관련된 부분들 보면은 역시 잠깐만요, 노무사님. 예. 저기 질문은 아니고요. 예. 일단 류지태를 닮았다는 굉장히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당사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십사 하네요. 예. 떨려서 그랬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 우리 센터장님 요 6가지 케이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엔지니어링을 하느라고 잘 쳐다보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틀리시면은 창피하실까봐 피하신 것 같은 것 같은데. 역시.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1번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근로자로서 해당이 되겠고요. 2번, 3번, 4번과 관련된 부분들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고 전속적 관계에서 노무 제공을 한다. 이때는 근로자로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5번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 근로제공의 형태가 페이퍼상 서면을 가지고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근로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속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업무 명령을 받고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5번과 6번과 관련된 부분들이 소위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전속적 관계에서 노무 제공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모두 다 근로자로 본 사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잘못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 전에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법원은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데 총 9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4대 보험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느냐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느냐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가지 판단 기준 중에 맨 끝에 있는 그 9번째 판단 기준 정도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적으로 주택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느냐? 두 번째,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에 적용을 받느냐? 세 번째, 업무 수행 과정 속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하느냐? 네 번째, 사용자가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구속받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과 원자재 등을 소유해서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서 근로 제공할 수 있는 이 독립성이 인정이 되느냐와 관련된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전 보셨던 OX 퀴즈를 볼 때 먼저 출근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명령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지휘를 받고 있고 전속적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 우리가 본 9가지 사례 중에서는 1번과 5번까지가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따라서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즉 3.3%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판례는 이제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들이 3.3%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근로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라면은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본 대법원 판례이고 자, 이 법원 판례에 기초해 가지고 상당수의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강사분들께서도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비정규직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선행학습에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셨는데 저는 여기서 살짝 맛배기로 좀 더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으로 특화시키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어떠한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누구를 위해서 작성하느냐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근로자를 위해서 쓸까요? 사업자를 위해서 쓸까요? 네. 자, 역시 오프라인 강의는 재밌는데 온라인 강의는 느낌이 아주 웃고 있습니다만은 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예. 예. 슬라이드를 읽어주시는 그 톤으로 답변해 주셔서 아주 정말 정감 넘쳤습니다. 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근로자를 위해서 쓴다, 사업주를 위해서 쓴다, 양자를 위해서 쓴다라고 의견들이 나오는 게 오프라인 강의인데, 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부분들 실제 보면은 한 6대4 정도로 오히려 사업주를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계약의 제반 사안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노동법에서는요,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이 근로계약에 위반됐다 안 됐다와 관련된 입증 책임이 있는데 입증 책임이 바로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론적인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취지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화하는 부분들이 이 근로계약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 방지를 하는 부분들이 부속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해야 될 사안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안입니다. 먼저 임금의 구성 항목, 그 다음에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의 맹점 중에 하나가 표준근로계약서에 보면은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오로지 이 기본급만 받는 회사인 경우에는 근로자와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회사마다 보면은 기본급 이외에 뭐 식대,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뭐 시간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넣는 경우 등등등이 있는데 뭐 직책 수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냥 그 총액을 월급이 300인데 그 안에 뭐 기본급 200, 무슨 수당, 뭐 비과세 식대 10만 원, 차량집이 20만 원, 그다음에 뭐 재수당 해가지고서 총 300만 원이 구성이 되는데 그런 구성 항목이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300만 원을 그냥 총액으로만 명기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 항목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로 봐서 총액을 기본급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하루 몇 시간, 하루 몇 시간, 한 주 몇 시간을 근무를 하느냐.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한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책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휴게시간과 관련돼서는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가 휴게시간이다. 12시부터 1시까지가 휴게시간이다. 라는 부분들이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휴일과 연차와 관련된 부분도 명시가 돼야 되는데 월 급여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예전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월 급여 안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법 위반 요소가 없다라고 본 사례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포괄임금제 금지 지침이 정식으로 발표가 되면은 이 미사용 연차 수당을 급여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가 될 것이 좀 유력합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설정과 관련돼서는 수습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수습기간이다. 그리고 이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 그러니까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정규직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공통적인 부분 말고 또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근로계약이다.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 안 돼 있으니까 정규직으로 간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과 관련된 사안들, 휴일휴가와 관련된 사안들이 있고, 특히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월수금 일을 한다. 또는 월수금 일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월수금은 하루 8시간, 화목은 하루 5시간 일을 한다. 이렇게 근로일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는 경우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같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사안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고객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헤드라인으로 무엇을 넣었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돼야 된다라는 사안으로 해서 사진 하나 제가 첨부했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면은 단시간 이제 한 달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채용이 된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범죄사실, 상당히 좀 무섭게 되어 있죠. 예. 피의자가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되는데, 자, 맨 마지막에 문단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사용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범죄사실이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게 되느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이 부과된 케이스겠습니다. 과태료 30만 원과 달리 벌금인 경우에는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거 있었죠. 선거할 때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의 범죄 전력, 전과 전력을 보면은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의 사업주들, 후보자들이 많이 있었죠. 즉,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벌금 30만 원을 부과받았다라고 하면은 전과 기록이 남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니, 알바생, 하루 일하는 알바생, 한 달 일하는 계약직이었는데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내가 30만 원 내는 것도 억울하지만 전과까지 생긴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돼야 됩니다. 하루 일하러 오는 알바생도 똑같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은요, 세세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다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것보다는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더 좋죠. 그렇지만 이 고용노동부에서 쓰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근로조건들을 아우르는 모든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신문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지금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좀 분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은 문제가 바로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유사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뉴스기사 하나 발췌했습니다. 2018년도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식당에 취업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약점을 잡아서 영세사업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쓰던 중국 교포가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 일하고 식당 13군데에서 1200 정도, 거의 한 식당에서 한 1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이제 협박을 해서 돈을 쓰는 거였죠. 자, 왜 이게 이 사업자분들이 뭐 법을 몰라서 무서워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이 중국 교포에게 이제 13군데에서 1200 정도를 지급했던 이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세세할수록 좋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은 고용노동부에서는요, 근로계약서에 대한 점검이 점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2016년도부터 고용노동부는요, 이 근로계약서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금의 구성 항목을 명시하세요. 그리고 알바생,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라고 하면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크게 불거지지 않은 거지. 이미 예전부터도 지금 한 4년 전이죠. 3, 4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더 표면으로 도출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특히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요. 좀 더 꼼꼼하게 작성이 돼야 돼요. 일반 정규직보다 더 꼼꼼하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서면 근로계약과 관련돼서는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 이제는 저는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이때 서면이 바로 근로계약서죠. 예. 그리고 기간제법에서 근로계약서 불완전 작성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 1호, 근로계약 기간, 그 다음에 3호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불완전하게 되어 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위반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항목별로 50만 원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과 휴게, 그 다음에 휴일 휴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미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항목별로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두 개 다 합쳐보면은 50만 원짜리 3개, 30만 원짜리 3개, 토탈해서 24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이거 강사가 오늘 너무 겁주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준비해 왔습니다. 기간제법에 보면 시행령 별표 3에 이러한 항목을 위반을 했을 때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당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죠. 특히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명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바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 한 주에 3일 근무를 하고 하루당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단위 근로시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제4조를 보시면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근로시간이 몇 시간, 업무를 시작하는 시업시간이 몇 시간, 그 다음에 종업시간이 몇 시간, 휴업시간이 몇 시간이다 라는 부분들이 표로서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죠. 단시간 근로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약직으로 해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되면은 이제 기간제법에서는 계약직이 2년 이상 초과해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 계약직을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였다는 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사업주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을 채용한 경우에 2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케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1년 쓰고 그 다음에 1년 더 썼어요. 딱 2년을 채웠어요. 2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해서 퇴직금 지급하고 급여도 다 지급하고 뭐 미사용 연차 수당도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계약직이 아니라 일당직이라고 해가지고서 1년 토탈 2년이죠. 2년 플러스 뭐 2, 3일을 더 썼습니다. 하루를 썼다라고 하죠. 자, 이때 그러면은 계약직이었다가 일용직 계약, 일당직 계약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양자 기간을 합산해 가지고서 비정규직 전환의 대상, 정규직 전환의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와 관련된 게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 이게 모 학교에서도 이제 발생이 된 케이스인데 법원에서 이게 고등법원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법원은 아주 간단하게 판단합니다. 365 더하기 365 더하기 하루 더하기 1은 부등호 표시하고 2년보다 초과되어 있다. 따라서 무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고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제공을 했다라면 이거는 계약의 실질적 갱신이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계약직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전환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해도 계약직으로 쭉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5가지 사례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공사.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을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숙련공들이 착공과 완공 시점이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이 건설 공사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해서 업무를 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령자. 예,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고령자라고 하면 한 70세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상으로는 55세가 고령자입니다.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5세 이상으로서 첫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55세, 56세, 57세 바이바이 가능하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왜?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적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우리가 맛배기를 봤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좀 얘기가 깁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 해당이 되는 종사자, 쉽게 말해서 우리 경영총괄 책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 중에 연봉 6,200만 원, 정확하게 6,200만 원, 6,200만 7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임원은 임시 직원의 준말이다. 예. 자,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로 보셔도 쉽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즉, 경영총괄 책임자라고 보면 우리 회사에서 임원이죠. 임원 중에 연봉 6,200, 정확하게 6,200만 7천 원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영총괄 책임자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아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2에 해당이 되는 사안으로서 엄격하게 좁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사안은요. 이거는 저도 해당이 되는 사안인데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가 박사학위 전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문 자격 소지자가 저 같은 노무사, 그 다음에 변호사, 세무사, 그 다음에 법무사, 건축사, 수의사, 의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자격 소지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간제법이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즉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해서 최근에 제가 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는데 이분의 업무가 이분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데 전공 업무가 사회복지학이 아니었었어요. 역사학인가? 그래서 회사가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니까 2년 계약직으로 쓰고 있다가 해고를 했을 때 해고가 가능하냐?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본인의 전공 업무하고 관련된 업무를 해야 비로소 인정이 된다. 즉, 박사학위의 전공 업무와 전공 학위와 그 다음에 전공 업무, 이 수행하는 업무의 유기적 관계성을 따져보고 있는 점도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네 번째에서 노무사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받은 내용인데요. 용역업체에 고용되신 평소 노동자분이신데 보니까 계약서를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용역 계약 만료일까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2년을 초과했다면 그게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어서 계약 만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질문을 하셨는데 노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용역 계약이 아마 이런 케이스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체결을 한 용역계약이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체에서 콜센터가 있고 그 콜센터에 콜센터 업무를 이제 소위 아웃소싱을 아웃바운드를 해가지고 그 아웃바운드 돼 있는 업체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 경우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법원의 판단과 노동부의 판단이 좀 이제 나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판단을 기준에서 본다면은 이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은 별개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초과가 돼 있는데 만약에 2년을 넘어가서 3년차, 4년차가 됐는데 용역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해고가 가능하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왜냐면은 정리해고라고 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고 그런데 단순히 용역계약이 해지됐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라고 본 법원의 판결과 노동부 사례들이 지금.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 주십니다. 예. 혹시 우리
저기 센터님께서 답변에 상담하신 내용도 제가 드린 답변과 아, 예, 다행히 사안이었나요? 같네요. 예. 예, 떨렸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다고 말씀드렸던 한국표준직업분류 W2의 종사자, 경영총괄 책임자, 예, 연봉 6,200만 7천원 초과자와 관련돼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공고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고는 매월 한 5월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요. 1년 단위로 이 연봉 총액이 변경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이 바로 2020년도 4월 24일이죠. 4월 24일 현재까지는 지금 작년도에 발표되어 있는 공고가 적용이 돼서 6,200만원, 6,200만 7천원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케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이제 계약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1월 1일에 채용을 해가지고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계약기간 만료 시에 한 달 전, 그러니까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한 달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가와 관련돼서 자,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즉 어떤 내용이냐면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를 할 때 계약기간 만료되는 게 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에 해당이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이 연관사상인 거죠. 만약에 이게 계약기간 만료가 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한 달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 해당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한 달 전 사전 통지 의무는 없겠죠. 자, 즉 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해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이거는 해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사전 통지 의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지 의무가 없다. 그러면은 이 계약직 근로자는 12월 31일에 계약기간 만료되고 나면은 본인이 알아서 짐 싸서 가고 뭐 그냥 뭐 그렇게 바이바이 안녕 잘 가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냐? 법적으로는 사전 통지 의무는 없겠지만 이 계약직 근로자도 본인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직 준비 기간들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다만 법적인 의무는 없겠지만 바람직한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사전 통지를 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사전 통지를 그러면 어느 정도로 둬야 되느냐? 아마 이 계약직 근로자가 1년 정도 근무를 했다라면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연차가 26일 정도가 발생이 되잖아요. 또 연차를 뭐 여름휴가 갔다 오고 본인 필요에 따라서 연차를 썼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를 26일에서 차감되어 있는 연차 사용 기간, 예를 들어서 뭐 11일을 썼다라고 하면은 미사용 연차가 한 보름 정도 남겠죠. 그러면은 만료 기간 전 15일부터 연차를 사용하시면서 이직 준비를 하세요 라고 배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특히 공공기관 같이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 형태로 관리되는 패턴 뿐만 아니라 에서는 저 추가적으로 지급할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근로자도 이직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법적으로는 한 달 전에 사전 통지 의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즉 사전 통지와 관련돼서는 자녀 연차 일수 정도로 사전 통지하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에 법원의 입장보다 달리 상당히 확대돼서 인정이 되고 있는데 확대됐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확대되지는 않고 원칙과 예외적인 부분으로 좀 나뉘습니다. 케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의 입장은요. 법원의 입장은 아직까지 원칙적인 부분은 이러합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됩니다. 자, 그리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주류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갱신기재권이라고 하는 건 원래 당연 퇴직하는 게 원칙인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그리고 근로계약의 기준 등
갱신의 기준 등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고 실제 절차가 설정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갱신 계속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갱신기재권이 인정이 되는 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근로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즉 이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2017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는 당연 퇴직되는 게 원칙이지만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죠. 자, 이와 관련돼서 그럼 갱신 기대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이 고객사 저 케이스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 업무가 있고 저 빨간색으로 제가 형광펜 처리된 부분을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만료와 관련된 부분들, 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는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계약직 근무평가표가 있는데 근무평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평가냐면은 이렇게 우수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던 갱신기재권이 인정이 됐던 케이스가 있다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종료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갱신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줬던 사례가 누적이 되어 있다라면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갱신기재권을 인정하겠다라고 본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이제 입장들이 나온 점도 한번 참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정규직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피곤하시면 한 15분 정도만 쉬었다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잘 쉬었습니까? 예. 자, 이제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시간 관리와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관리,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관련 사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지금 살짝 이제 좀 워밍업을 하자면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슈 사안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점점점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는 심각한 이제 경영위기 상황을 겪고 있죠. 그 경영위기 상황을 겪고 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를 진행을 하는데 경영상 해고를 진행을 할 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인원 조정을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인 것도 참 마음 아픈데 오히려 경영상 해고, 정예고를 하는 경우에 선행 대상자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더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나타내는 사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살펴보는 이제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관리와 그 다음에 차별, 임금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관련된 사안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정규직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돼서 첫 번째, 먼저 근로시간과 관련돼서 아마 선행학습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차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바로 근로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보안카드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 들어올 때 찍고 나갈 때 찍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작업, 업무의 개시, 그 다음에 종료 시간이 그 전체적인 시간이고요. 즉 회사 건물 내에서의 체류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고 업무의 개시와 종료 시간이 바로 근로시간이고 그 중간에 휴게 시간이 빠졌을 때 그 순수하게 근로 제공이 있는 시간들이 바로 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휴게 시간은요, 단순히 근로시간인데 본인이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갔다, 나가서 한 5분 정도 쉬고 왔다, 라고 해서 그게 근로시간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 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빠져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에 발표한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된 지침에서는 이렇게 잠깐 커피타임을 갖는 것, 잠깐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 갔다 온다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대기시간의 일환으로서 봐서 근로시간으로 유급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념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는 지금 한 주 40시간, 그리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이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이제 근로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의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고 법정 근로시간과 이제 동일한 시간이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아까 뭐 우리 비정규직의 개념을 살펴볼 때 하루 6시간 뭐 아니면은 주 3일 근무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소정 근로시간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 근로 수당이 나가야 되고요. 그 연장 근로의 한도는 한 주 12시간의 제한을 똑같이 받고 있고,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휴일 근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이제 소위 야간 근무만 순수 야간 근무만 하는 인원 또는 휴일 근무만 하는 인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야간 근무만 뛰는 나이트 근무자인 경우에도 나이트 근무만 한다라고 해서 주간 근무자하고 다 급여가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야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시급 곱하기 1.5 해서 측정이 돼야 되고요. 1.5 해서 야간 수당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휴일 근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근로자가 휴일만 적용이 돼서 오는 사람이라면은 이 휴일 근로가 소정 근로로 해당이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근로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나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는 휴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먼저 이제 우리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의 수당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52시간제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예, 이 52시간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 근로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이제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즉 최대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를 못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혼란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단시간 근로자,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형광색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단시간 근로자가 원래 소정 근로 시간이 35시간이에요. 35시간이고 법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52시간까지니까 52 빼기 35 하면은 12시간을 훨씬 더 초과를 해서도 근무가 가능하겠죠. 예. 자, 이때 지금 그러니까 이제 17시간까지가 이제 근무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이 13시간을 추가로 근무를 해도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이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 근로 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되면은 바로 기간제법 제6조 위반 사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적법하게 소정근로 시간과 관련돼서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본 케이스에서는 35시간의 소정근로, 아마 하루 7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예, 7시간 7호 35가 나오니까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13시간을 일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오로지 12시간만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근로계약 유형별로 시간의 근로수당의 차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냐, 2014년도 9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6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똑같이 시급 10,000원이라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특정일에 업무가 갑자기 몰려서 특정일에 10시간을 근무를 했다. 이때 시간의 근로수당의 차이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를 살펴보면은, 정규직 근로자 하루 8시간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10,000원 해서 통상 근로에 대해서 80,000원이 나가고, 연장 근로 2시간 더 했죠? 총 하루 10시간 했잖아요. 예, 그래서 2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5에서 30,000원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기간직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들 역시도 80,000원, 그 다음에 2시간 곱하기 1.5 곱하기 10,000원에서 30,000원, 두 개 합쳐서 110,000원이 지급이 되면 되죠. 자, 문제는 이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된 게 문제인데, 이 단시간 근로자가 원래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게 하루 6시간입니다. 6시간이면은 10,000원 곱하기 6시간에서 60,000원이 지급이 되면 되고, 이제 연장 근로가 이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총 10시간을 했으니까 2시간에 더해서 2시간 총 4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연장 근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총 4시간을 했다. 시급 10,000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1.5에서 60,000원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거 잘못 눌렀습니다. 예. 6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똑같이 시급이 만 원이고 똑같이 10시간 근무를 했다. 정규직 기간제 8만 원, 3만 원, 11만 원. 근데 단시간 근로자는 6만 원, 6만 원, 12만 원으로 오히려 임금이 역전되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개념 때문에 그러냐? 예전에 법내 연장 근로라고 하는 게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8시간 미만에 대해서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50%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9월 19일 이후부터는 법내 연장 근로 개념이 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기간제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다. 모두 다 150% 가산이 되는 설령 8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모두 다 가산되는 법내 연장 근로의 개념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보다 시급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임금이 더 많이 받게 되는 임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 역전 현상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기간제법에서 법내 연장 근로 개념을 폐지하고 임금이 역전되는 것을 지금 이제 허용하게 된 개념이 이 소위 말해서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중에도 더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가급적이면은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하루 8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의 개념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라. 왜? 임금의 가중폭이 더 높아지니까 전환을 더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특히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돼서 가장 어렵고 또 소외되어 있는 이 그룹이 바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 환경미화원이나 우리 환경미화 하시는 여사님들이나 아니면 경비원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원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바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두 번째 보시면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급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시간수가 임금을 정한 기간의 총 근로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설정을 한다라는 게 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즉, 이 경우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에 따른 총 근로시간 수를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석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은 바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캡처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감시단속 근로자 노동자의 월 환산액 산정 예시와 관련돼서 총 근로시간이 우리가 통상적인 월 근로자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정식에 따라서 258시간 정도가 나오는 부분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바생이라고 하는 직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단시간 근로자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4주간 평균에서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근로기준법 사안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금 적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주휴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의 연차수당 적용되지 않고요. 아울러 2년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될 법적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되게 모호한데 이 해당 기준과 관련돼서는 먼저 15시간 미만의 판단 기준 시점과 대상 기간이 무엇이냐가 쟁점입니다. 즉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그래서 퇴직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서 퇴직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퇴사일 이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치로서 이제 판단한다라는 부분들을 참조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 97년도 행정해석을 보면은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해서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사안들 한번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소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비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즉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방학기간 동안에 근로하지 않은, 아마 이 고용노동부 2002년도 행정해석의 기준은 이제 아마 학교인 듯 합니다. 방학기간은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경우와 관련돼서 사안을 보면은 한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으로 정한 상태에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한 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겠죠. 예. 왜냐면 이걸 이제 평균에서 산정을 하게 되니까요. 예. 따라서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은 바로 근로계약 도중에 공휴일이나 휴일, 휴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 주일의 적용에 대해서는 초단시간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돈 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 반대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즉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 예를 들어서 뭐 한 주에 14시간으로 정해놨는데 실제로는 16시간, 17시간 일을 했다 했을 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와 관련돼서 아직 이게 명확하게 판단이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좀 주목할 만한 사례가 나온 게 2016년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느냐? 아까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에 전환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나 또는 재심사의 기대권이 인정이 되는 것과 관련돼서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근로계약은 14시간으로 했는데 실제 일을 하는 시간이 16시간씩이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은 그 근로계약은 형식이고 실제 그 근로계약서상의 14시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판단한 이게 이례적인 중앙노동위원회 케이스 사례입니다. 자, 따라서 사업자분들께서 이 근로시간이 이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알바생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할 때는 바로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시간도 15시간 미만이어야 되고 실제 일을 하는 시간도 15시간 미만이었을 때 비로소 완벽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비정규직 임금 관리와 관련돼서 이 보통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감액이 가능하냐와 관련된 부분 보면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수습근로자이다 라고 하면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금액이 감액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뭐가 쟁점이냐면은 만약에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습기간 감액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즉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이 안 됩니다. 제가 본 되게 사업주가 법 해석을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PC방에서 알바생을 뽑았는데 6개월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월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다라고 하면서 그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 90%만 지급했습니다. 10%를 감액을 한 거죠. 왜? 수습근로자는 3개월 동안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하니까 라는 그 조항만 부각시켜서요. 근데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1년짜리 계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로계약이 6개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제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못해서 최저임금 감액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장애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중증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죠. 즉 왜냐하면 이제 구직이 어렵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을 감액해서라도 이제 구직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은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돼요. 인가가 없이 장애인이다, 장애 정도가 매우 극심하니까 최저임금은 감액하겠다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인가가 있어야 되고 이 인가 기간은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업무 심사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이어서 장애인 분들을 다수 취약계층 장애인 분들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인가를 최초 근로자가 입사를 할 때 인가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 장애인 근로자가 2년 3년 근무를 할 때는 인가갱신을 안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인가갱신기간, 유효기간이 도가있기 때문에 바로 최저임금을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즉 인가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되고 이 인가 기간은 1년이고 계속해서 갱신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 지금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라 수습기간 도중에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인정이 되지 않고요. 단순 노무 종사자라 하면은 건설노무자, 이삿짐 운반원, 그 다음에 음식점 배달원, 그 다음에 건물 청소원 경비원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특히 이제 비정규직 임금 관리와 관련돼서 쟁점이 되는 게 임금 복리후생의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차별과 관련된 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가직,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인 공무직 분들이 1200여 명이 이제 집단소송을 진행을 한 걸로 제가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 공무원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차별적이다 라고 해서 소재기를 한 것으로 지금 뉴스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즉 이 차별적 처우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단순히 월급을 적게 줬다라고 해서 차별적인 문제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차별적인 처우의 개념은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른 임금, 즉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나가고 있는 임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똑같이 정규직도 똑같이 일을 하고 비정규직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 경영성과에 계약직, 비정규직이 기여한 바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규직은 성과금 많이, 비정규직은 성과금 아주 조금 지급하는 거 차별적 처우에 해당이 되고, 자, 제일 쟁점이 되는 게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별적 처우 금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먼저 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또는 통상근로자하고 비교해서 임금의 차별, 상여금의 차별, 성과급의 차별,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이제 금지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먼저 비교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통상근로자하고 비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 공무직 분들이 공무원과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무직 분들 중에 보면은 일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분들도 있지만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정년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이 무기계약직 이 공무직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법원 판결이 되게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그 판결에서 차별적 처우가 인정이 된다라고 본다라면은 이제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어도 이제 다른 무기계약직인 공채 출신의 정규직과 비교를 해서 차별적 처우와 관련된 부분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의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녹색창에 국가 공무직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1234명이 소송 제기한 거 바로 어제자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안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식대가 식비의 실비 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목적의 금품이라면은 자, 차별 판단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식대라 판단하더라도요. 업무 시간 중에 식사 시간이 있어서 식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차별 지급하는 것, 정규직은 10,000원 주고 비정규직은 5,000원 주고,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기간제법상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근무 시간 도중에 식사를 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래 식사를 안 하는 분이에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2016년도 사안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식대가
식대가 식사 보조가 아닌 식사 보조를 위한 복리후생적 수당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즉 임금성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 등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감안해서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본 2018년도 고용노동부 판단들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했다. 이거 대구지방법원 판례가 있고요. 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했다라고 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재결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본 사례들도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뭐 식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식비라고 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실비 변상적, 지금 복리후생적으로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임금 보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인 금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 조건들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정규직 수당 문제와 관련돼서 비정규직 주휴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특히 아까 초단시간 근로자, 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다 주휴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생과 괴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돼서 주휴수당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신문기사를 발표한 것처럼 2016년도에 이제 경남교육청에서요 22억 정도의 임금체불이 발생이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시간 강사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안 줬던 문제들이 있었죠. 교육청이면 학교겠죠. 네, 학교에서도 바로 주휴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휴수당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먼저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바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된다. 이 유급이 바로 방점이겠죠. 유급 휴일을 줘야 된다. 바로 이게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쉽게 정리하면은 주휴일은 일 안 해도 돈 받으면서 쉬는 날이 바로 주휴일입니다. 즉 조건으로는 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한 주 만근했을 때, 결근 있으면 안 됩니다. 만근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일을 했다라고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주휴수당은 일 안 해도 돈 받으면서 쉬는 날, 바로 그 날의 돈이 바로 유급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급이 바로 주휴수당이죠. 얼마나 받는 거냐? 통상적으로 하루분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 8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은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거고요. 단시간 근로자나 격일제 근무자, 띄엄띄엄 일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 월수금 주 3일 근무를 하는데 하루 6시간 일을 한다. 시간 10,000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하루분을 받은 거니까 이 6시간 일하는 사람도 6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비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 일수로 나눠가지고 산정해보면은 밑에 산정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6시간이 아니라 바로 3.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자, 주휴수당 그러면 안 주는 경우도 있느냐? 있죠. 어떤 경우냐? 해당 주 결근했다? 그러면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근무 후 퇴사한다. 그 다음 주에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보는 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안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일용직과 관련된 사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용직과 관련돼서는 일용직이면은 보통 우리가 하루 일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무일이 한 달을 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고서 22일을 근무했습니다. 하루 일당 10만원씩 20일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220만원 주면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오산이죠.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경기도 오산이죠 라는 경기도에서만 통용되는 개그를 쳤었는데 여기서 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가 매우 안 좋아요. 자, 일당과 관련된 부분들 10만원에서 220만원 주니까 220만원으로 지급하느냐.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이 1급은 순수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뿐인 거죠. 따라서 그 주에 주일이 몇 개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40만원 또는 50만원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주에 그 달에 일요일이 4개 있었다. 그러면은 40만원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개 있었다. 50만원 줘야 되겠죠.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이 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 만근했죠. 그러면 근로기준 60조에 따라서 이제 하루에
연차 유급휴가가 또 발생이 됩니다. 10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물론 이 유령직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토목 건설 현장에서 1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도 포함이 되고, 이 다음에 근로기준 60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의 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즉 만약에 1년을 다 못 채웠다 그러면 최대 11개까지, 1년을 다 채웠다라고 하면 11개에다가 15개 추가돼서 토탈 26개까지가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년 근무했으면 퇴직금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일용직도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했다, 그 다음에 하루 5일 이상 일을 했다 라고 하면은, 또 야간에 일을 했다 그러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자, 일용직을 이제 살펴봤으니까 우리 이제 알바생, 소위 말해서 시급제 알바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급 만원입니다. 계산을 쉽게 시급 만원. 근무일은 평일 8시간. 이 친구는 방금 전에 일용직과 달리 토요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은 쉬었고 토탈 26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은 1급 하루 8시간 일을 했으니까 하루 8시간 곱하기 만원씩 해서 8만원 곱하기 26일에서 208만원 주면 되느냐? 오산이죠. 예. 입에서 근질근질하네요. 경기도 오산이죠 라고 개그치고 싶어서.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예. 제가 되지 않는 개그치다가 저 스스로가 지금 당황한 상태입니다. 예.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시 이제 산정해 보면은 이 사람 역시도, 이 알바생 역시도 이제 주휴수당이 나가야 되겠죠. 32만 원이 나가거나 하루에 8만 원이니까 32만 원 또는 40만 원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유급 연차도 발생이 되고요. 한 달 만근했다 그러면 8만 원에 대한 하루분의 연차가 발생이 되고, 1년 일했다 그러면은 토탈 11개에다가 15개, 토탈에서 26개가 발생이 됩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방금 전에 본 일용직과 달리 이 알바생은 평일에도 일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도 일을 하고 토요일도 일을 했죠. 따라서 연장 근로가 12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왜 12만 원이냐? 토요일은 40시간 초과분으로 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8시간 곱하기 만원 곱하기 1.5 하면은 12시간 분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알바생의 시급 급여 산정 기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비정규직 임금 관리와 관련된 케이스, 이제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케이스가 뭐냐면은, 우리 공동주택 조례인가요? 그거를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이 이제 소위 이제 주택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사무소도 이 업체가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나 경비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요,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그러니까 1년 갱신을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종료되고 다시 1월 1일부터 또다시 근무를 해요. 이렇게 종료하고 다시 갱신, 종료하고 다시 갱신 할 때마다, 종료될 때마다 1년 계약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 기간이 반복 갱신되어 왔다라면은 그거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실제 퇴사한 날까지 이 기간이 모두 다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봐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우리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체결되어 있는 1년 단위 용역계약비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제가 왜 퇴직금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했냐면요, 퇴직금, 이따가 후수라는 퇴직급여하고 개념이 달리기 때문에 퇴직금이라고 제가 좀 강조했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나요? 제가 방끝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관리사무소에 계신 격리업무 담당자분이 너무 천진난만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고, 그래서 방끝이라고 표시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2019년도 용역계약 기준으로 해서 시급 8,350원 곱하기 209시간 해서 매월마다 174만 5천여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퇴직적립금을 한 달분으로 해서 174만 5천여 원을 적립을 했었고요. 세 번째, 2020년도에 계약이 이제 갱신됐습니다. 따라서 용역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니까 8,590원으로 해서 산정이 됐고,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179만 5천여 원을 줬습니다. 약 한 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2020년도에 용역비에 대한 퇴직적립금으로 해서 179만 5천여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 이 용역업체에서는 그래서 2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이제 174만 5천 원 더하기 179만 5천 원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라고 방구 듣고 있는 거죠. 네, 문제가 당연히 있죠. 이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점 기준, 즉 2020년도 퇴직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 계산식이 좀 평균임금 산정식이 좀 복잡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선행 수업에서 다 평균임금 산정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실 거라 생각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은 2018년도의 월급 기준 퇴직적립금이 아니라 2019년도 그때 당시에 평균임금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러면은 2019년도의 월급 179만 5천여 원에 곱하기 2년치가 나가야 되는 게 퇴직금 제도의 원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약 한 5만 원 정도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이 되죠. 그건 바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용역계약은 이렇게 썼는데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이미 체결되어 있는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유일하게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요. 바로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중에도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그나마 유일합니다. 이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2019년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거의 뭐 한 달치겠죠? 174만 5천여 원. 그 다음에 2020년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179만 5천여 원. 양자를 적립하는 방법, 바로 퇴직연금 DC형인 경우에만 유일하게 이 문제가 적법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 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격리 담당자분이 또 방긋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써서 1년마다 지급했어요. 방긋 웃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근로계약 기간 중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거 가능해요.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적으로 딱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구입,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 본인, 부양,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그리고 5년 이상 파산, 회생교차, 이 개인 신불자인 경우겠죠.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에 적용받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을 때만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 신청서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1년마다 지급했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중간정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고 똑같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2020년도 임금 179만 5천여 원 곱하기 2년치에 대해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퇴직금 중간정산 안 해주려고 했는데요, 근로자가 본인 차 산다고, 차량 구입한다고 본인이 합의서도 다 써가지고서 중간정산을 신청을 해요. 이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차량 구입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해줬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근로자가 차량 구입으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고 나중에 퇴직하면서 그 중간정산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다시 퇴직금을 모두 다 원칙적인 금액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거는 이 차량 구입을 위해서 줬던 금액은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다시 회수하는 방법 말고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리스크가 있는 사안이고 법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들은 살펴봤고요. 이제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회사도 고민이 많은 사안들, 그 다음에 근로자도 고민이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한 5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 스터디. 우리 보통 알바생분들이 저 내일부터 안 나와요 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사직서 던지고 퇴사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즉, 그만두겠다고 통지하고서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직서와 관련돼서 사직서가 적법하게 수리되기 전에 퇴사 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금연당국에다가 통보하고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직서를 내면은 민법 제660조에서는요, 피고용인이 고용자에게 사직액,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30, 어떤 근로자가 저 4월 29일에 4월 30일까지만 일하고 안 나올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회사는 그 사직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5월 28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직서 수리가 안 된 상태니까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출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직의 효력, 즉 5월 28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가 결근했죠. 그러면은 무단 결근에 따라서 퇴직금이 감액 처리가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할 때 보면은 바로 결근했다라고 하는 퇴직금에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즉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쳐서 퇴직금이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즉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아까 우리 보셨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 예고 제도가 있는 것처럼 한 달 전에 통지를 하거나 한 달 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근로자도 사직을 할 때는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에 그 인수인계 기간을 한 달 정도로 두고서 퇴직을 하는 게 양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안이겠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회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돼요. 알바생에 대해서도 또는 한 두세 달 정도 일하는 계약직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되나요? 와 관련된 질문과 관련돼서 먼저 성희롱 예방 교육은요. 비정규직,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알바생, 60세 이상의 촉탁직을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가 돼야 됩니다. 아울러 휴직 후 복직자, 그 다음에 야간 근무 후 주간 비번자에 대해서도요. 보충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됩니다. 실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돼가지고서 고용노동부가 그냥 성희롱 예방 교육, 보충 교육 실시하세요 라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지금 저희 고객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해가지고 24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된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즉 예전과 달리 이제는 과태료 부과도 진행이 되는 부분들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직 후 복직한 경우 야간 근무하고 주간 비번자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7월 1일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는데 7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도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대신 이게 집체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교육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보거나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부에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 해보면은 우리 인터넷상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보충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되겠죠. 자. 이제 오늘 강의와 관련된 부분들 다 끝났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안 하고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40분 정도 보시면서 저 친구는 역시 온라인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스타일이구나. 너는 비디오형은 아니구나. 라는 걸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자, 혹시 우리 페이스북에 질문 올라온 사람들이 있나요?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예. 그냥 제가 몇 가지를 좀 의견을 여쭈면 노무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노무사 생활을 하셨을 텐데 사업주들도 만나고 이제 노동자들도 만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법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거나 좀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었다면 그런 거를 좀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센터장님께서 저보다 한참 선배님께서 저한테 오랫동안 근무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비정규직 근로자분들과 관련돼서 좀 아쉬운 점은 먼저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한 얘기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즉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는 본인 스스로가 깨우치고 본인 스스로가 알고 그에 대한 권리를 향유를 하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귀찮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알아서 했겠지, 알아서 돈 줬겠지 라고 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은 사업주분들도 그게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에서 깨어나서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챙기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쉬운 점과 관련된 부분들은 비정규직 법이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의 판단 기준들이 우리 법에서 예전에는 임금,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이었다가 이제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으로 차별의 판단 기준들이 더 확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고용노동부 역시도 판단 기준들이 되게 모호합니다. 아까 제가 그 사례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은 식비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도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판단 기준이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예시들을 적어 놓은 것처럼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을 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담거나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매뉴얼 형태로 가이드 형태로 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별 시정과 관련돼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보면은 이제 그 근로자 조력 제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노무사나 변호사님들이 이 근로자 이제 차별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제 월급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노무사나 변호사님들이 이제 그 조력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제도가 시행이 된 게 지금 2017년도부터 25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계산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현재 2020년도까지 최저임금 상승률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 250만 원이 과연 현실적인 금액인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질문과 관련된 부분들은 요게 오늘 강의가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남는 거죠? 예,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유튜브에도 남습니까? 예.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저희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노무사들이나 직원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찾아볼까봐 제가 오늘 어디 간다라고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몰래 나왔는데, 우리 대표가 이렇게 강의를 못하는 친구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상당히 법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 역시도 오늘 오프라인 강의가 아닌 온라인 강의와 관련돼서 아주 좋은 기회였었고, 열심히 혼자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설민석 강사의 한 뒷발꿈치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노동법계의 강사가 되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1시간 한 40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